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파인테크닉스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본사가 있는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이고요. 최근에 폴더블폰 인기가 이제 높아지면서 관련 부품 제공업체들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폴더블폰의 경우 삼성 갤럭시 G 시리즈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이 폴더블폰의 경우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부분 제조업체들도 덩달아서 지금 실적 기대감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 내용을 좀 깊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폴더블폰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내장 힌지죠. 메탈 플레이트를 공급하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파인테크닉스 어떤 회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는 일단 IT 부품이죠. LED 조명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런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메탈 스탬핑이라든지 플라스틱 사출, 다이캐스팅, CNC 방식 등 그런 생산 기술을 함으로써 다양한 제품들을 이렇게 출시하고 있었는데요. 그 매출 구조 한번 보시게 되면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모바일용 부품이죠. 모바일용 내외장 기구 부품입니다. 관련 소형 부품,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다양한 부품들을 이제 제품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비중이 46%에 해당돼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LED입니다. 아직까지 뭐 LED 조명으로 이렇게 매출이 이제 약 2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외곽 휴대폰 케이스라든지 뭐 다양한 뭐 기타 소형 부품들이 이제 약 18% 이렇게 이제 비율을 갖고 있고요. 매출 실적 보시게 되면 대부분 내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있긴 하지만 매우 상당히 미비하고요. 기업은 이제 국내 내수 위주의 이제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이 지금 2021년 2분기 반기 보고서를 이제 공시하였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이제 자산 외형은 크게 늘었죠. 2020년 대비 자산이 74%나 늘었습니다. 1,031억 원이나 증가하여 큰 폭으로 늘었고 2,421억 원 기록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최근 2021년 2분기 큰 폭으로 늘어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늘어난 직접적인 원인이 부채가 많이 늘어서 이렇게 늘었는데요. 2020년 대비 부채의 증가가 무려 136%입니다. 81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2020년 부채가 약 600억 원에 불과했는데 800억 원이나 더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부채의 배 이상이 조달을 해서 지금 총 부채가 1,407억 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산을 부채로 지금 늘렸다라는 뜻이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부채 비율 먼저 보시게 되면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 139%고요. 유동 비율은 174%입니다. 부채 비율 수치가 200% 이하이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은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 유동 비율도 150% 이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수치죠.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2020년 대비 부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유동 비율만 놓고 보면 2020년 111%에서 174%로 높아졌죠. 결국 이제 단기 차입금보다는 장기 차입금 위주로 부채를 구성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이제 2020년 대비 유동 자산이 급격히 늘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동 자산이라는 게 현금 및 매출 채권 등이 있겠죠. 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테크닉스 자산 세부 내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크게 늘었죠.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유동 비율 자체가 이렇게 현금성 자산이 크게 늘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 비율 자체가 높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기업의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자산이 현금성 자산이에요. 전체 자산 중 22%를 차지하였고요.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387%로 약 4배 가깝게 증가했는데요. 432억 원이나 증가해서 54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금을 확보한 것이죠. 어떻게 확보했는지 또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출 채권이고요. 전체 자산 중 21%를 차지하였고
2020년 대비 108%, 263억 원 증가하여 507억 원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재고자산도 103%, 158억 원 증가해서 312억 원 기록했습니다. 주요 자산이 대부분 뭐 2배씩 이렇게 증가한 지금 2021년도를 맞이했는데요. 2021년 2분기 지금 자산 항목으로 새롭게 잡힌 부분도 있습니다. 기타 유동금융자산 114억 원이 새롭게 잡혔는데요. 그러니까 비유동 금융자산 101억 원과 더불어서 기타 이제 금융자산이 약 215억 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이죠. 전체 자산의 약 9% 수준입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투자 자산도 적지 않은 비중이 있는데요. 전체 자산 중 12%를 구성하였고 2020년 대비 5%, 14억 원이나 늘어서 290억 원 기록했습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채권 보시게 되면 매출채권 증감률과 매출액 증감률을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기업의 매출 채권은 크게 늘어나거나 누적된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어느 정도 이 간극도 2016년에서 2017년, 2018년 비슷하게 회복되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후 2020년도까지 오히려 매출 채권의 증감률은 매출액 증감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비슷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었고요. 2021년 2분기 들어서 매출 채권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0% 늘었지만 매출 채권은 무려 108%나 늘었습니다. 간극이 좀 벌어졌기 하였지만 지난 사업년도 과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기업은 특별하게 매출 채권이 누적되거나 쌓여온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늘어난 간극 자체를 우려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수치는 아닙니다.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인데요. 매출채권 증감률과 비슷하게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증감률이 비슷한 움직임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2021년 2쿼터 크게 늘어나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채권과 비슷한 움직임이죠. 재고자산 회전율도 계산했는데요. 2015년 4회를 시작으로 2021년 2분기 6회까지 이렇게 개선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2020년 8회까지 높아졌다가 다시 다소 하락하였는데요. 그럼에도 재고자산 회전율이 6회 이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긍정적인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수치죠. 특히 재고자산 관리의 효율성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재고자산 회전율 자체가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참고드릴 하실 부분이 기업이 공시한 재고자산 회전율이 좀 다소 다르게 게재된 부분이 있는데요. 2015년 10회, 2018년 6회, 2019년 6.7회라고 게재되어 있지만 다른 연도와는 제가 계산한 재고자산 회전율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연도별로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저는 최근 방식으로 일괄 적용하여 계산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재고자산 관리 부담이 높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기타 금융자산 살펴보겠습니다. 파생상품 자산이 114억 원이고요. 금융자산, 단기손익 19억 원, 그다음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이 82억 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생상품 자산의 이제 구성으로는 전환사채, CB, BW가 있겠죠. 자산으로 잡힌 부분이기 때문에 전환권을 취득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 내재 파생상품으로 분류를 한 것이죠. 전환사채라는 것은 일반 사채와 달리 전환권, 파생상품으로 분리 처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사채지만 추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만큼은 자산으로 분류해서 인식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비슷하게 내재 파생상품인 파생상품 부채가 있는데요. 지금 92억 원이 잡혔죠. 결국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죠. 전환가액 조정을 위한 주가 상승 하락 시 그 리피싱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전환권을 부채로 이렇게 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전환가액과 주가 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즉 이 기업은 아이러니하게도 주가가 오르면 이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인 겁니다. 앞으로 전환해야 될 그 가격과 주가 간의 차이를 이렇게 손실분으로 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금융상품 대부분 기업에 이제 갖고 있는 금융상품 대부분이 수준 3단계를 이제 평가를 받았죠. 물론 수준 3단계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가격이라는 것은 실제 시장에서 절대
절대 다수의 공개된 방식으로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뭐 쉽게 말씀드려서 상장된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사실 측정되는 가격은 수준 1단계에 불과합니다. 지금 기업이 수준 1단계로 잡은 지분 상품, 주식은 이렇게 미비하죠. 지금 약 49억 원 정도 이렇게 잡혔는데요. 나머지는 대부분 수준 2, 수준 3단계에 이렇게 잡혔습니다. 수준 3단계가 상당히 좀 많은 비중으로 갖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저는 수준 3단계 금융자산 등은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참고하셔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자산, 이제 기타 포괄손익, 당기손익들의 이제 세부 내역 보시면 어디 투자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파인 이템텍, 뭐 FMS, 뭐 파인 DS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한 내역들 나왔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부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파인 테크닉스 부채가 매입 채무가 이제 가장 많습니다. 전체 부채 중 35%를 차지하였고요. 2020년 대비 161%, 302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지금 2021년 2분기 기준 490억 원을 기록했고요. 줘야 할 외상값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현금이 쌓인 거겠죠. 단기 차입금은 전체 부채의 약 26%를 차지하였고요. 2020년 대비 14%, 70억 원이 증가하여 3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장기 차입금은 마찬가지로 28%를 차지하여 2020년 대비 624%, 무려 6배나 증가했죠. 큰 폭으로 늘었고 341원 증가하여 총 396억 원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인 기업의 부채가 매입 채무와 장단기 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업이 장단기 차입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차입금만으로 운영된 건 아니죠. 이 세부 내용 보시면 차입금 내부의 항목 안에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이렇게 포함해서 기재했습니다. 왜 이렇게 숨겨놓은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기업은 차입금이라는 계정 안에 CB와 BW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재무제표를 대충 이렇게 훑어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이제 놓칠 수가 있겠죠. 이제 차입금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단순한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으로만 생각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이죠. 아무튼 전환사채가 177억 원 있고요. 신주이사건 부사채가 177억 원 있습니다. 이렇게 사채를 조달해서 기업이 이제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볼 수 있죠. 유동차입금은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라고 잡힌 부분 보이시죠? 이것은 기존의 장기 차입금이었지만 상환 기한이 1년 이내의 것이기 때문에 차입금을 유동으로 분류하여 개정한 부분입니다.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인 거죠. 기타 금융부채 내용 보시게 되면 위에서 살펴본 파생상품부채 92억 원 이렇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제 자본금은 226억 원이고요. 자본잉여금은 전체 자본의 73%를 차지하여 738억 원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중이죠. 기업의 이제 결손금이 273억 원이나 잡혔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을 단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손금이 이제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뭐 이렇게 좀 더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아 보이고요. 이제 본격적인 실적을 이제 분석을 해야겠지만 대차 대조표만으로도 기업이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아서 주식을 팔면서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 과정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많이 뭐 실적이라든지 뭐 개선되는 부분을 주목받고 있긴 하지만 전환사채까지 발행한 기업에 투자하는 일은 좀 조심스럽게 진행하셔야겠죠. 그럼에도 많은 지금 언론 보도라든지 내용들을 보시면 2021년 기대감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실적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업은 지금 매출액 보시게 되면 2014년도부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 증감률이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3% 수준을 이렇게 변동성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 3, 4년도만 놓고 봤을 때는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2016년 최고 매출액에도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의 이제 실정이고요. 꾸준하고 안정적인 매출액 증가로 보기에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TTM은 2021년 2분기이고요. 최근 4분기를 반영했습니다. 마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손익계산서에 이제 매출 원가와 감가상각비를 구분하여 표시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타 기업과 비교를 하기 위해 합산하여 매출 총이익률을 계산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매출 총이익률이 2019년도 27% 최고치를 기록 후 TTM 21%까지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로 3, 4년도 모두 6%를 기록하고 있고요. 높은 수치는 아니죠.
지금 판관 비율 또한 이렇게 비슷한 수준에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기업이 이제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뭐 뚜렷하게 지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비교해 보시면 2014년도 이후 꾸준히 하락하다가 2017년, 2018년도 적자가 이제 깊게 이제 잡힌 이후로 다시 이제 TTM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저번에 위에서 살펴봤지만 지분법 손익이 있었죠. 관계기업 투자도 상당한 비중으로 갖고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지분법 손익 실적을 보면 이렇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4년도 계속 마이너스, 2019년도는 마이너스 67억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최근 2020년 들어서 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좋은 부분은 아니죠. 뭐 미비합니다. 계속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살펴보면 기업이 실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 뭐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사실 2014년도부터 기업의 영업 실적 추이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 2014년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실적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2014년도 25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TTM 122억 원에 불과하죠. 전체적으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순환 주기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매출액의 변동성이라든지 실적, 영업활동 현금 흐름까지 모두 이런 변동성의 비슷한 패턴과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3, 4업년도 기업의 실적 개선이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난 과거 사업연도랑 비교를 해볼 경우 뚜렷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업 적자 폭이 심했던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영업 현금 흐름은 40억 원, 10억 원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주요 원인으로는 재고 자산의 증가라든지 감가상각비 등이 원인입니다. 다음 이제 기업의 이제 2018년도 결산 지금 보고서의 자료인데요. 2018년도의 경우 기업은 대손상각비가 무려 194억 원이나 잡혔습니다. 매출 채권에서 185억 원이고요. 채권 회수가 잘 안 된다고 본 것이죠.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2019년에 그 돈을 뭐 대부분 다시 받았습니다. 2020년 결산보고서 2019년 자료 보시게 되면 매출 채권에 대한 이 환입이 172억 원이 잡혔죠. 그래서 기업은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손익계산서상에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표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 같습니다. 큰 금액을 받지 못했다가요 1년 뒤에 다시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환입하지 못했다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185억 원에 가까운 매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1년 후에 다시 환입을 하면서 이제 기업은 이렇게 지금 다시 매출 채권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이제 기업의 현금 흐름 놓고 봤을 때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이제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지금 TTM 큰 폭으로 지금 플러스 양수 전환됐는데요. 지금 자금을 590억 원 조달한 것이죠. 세부 내용 보시게 되면 2021년 2분기 전환사채 그리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지난 위에서 살펴봤을 때 대차대조표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크게 늘었었죠. 바로 이 부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금을 조달한 것입니다. 현금을 확보한 것이죠. 뭐 일반 회사채로는 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니까 지금 사채에다가 여러 가지 조건, 옵션을 더한 것입니다. 발행한 기업 입장에서는 발행한 기업에 투자하기 꺼려하는 그런 투자자들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준 것이죠. 그만큼 발행 기업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들이 많습니다. 전환사채 등 메자닌 사채 발생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경우라면 각별히 주의해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주식 초보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주의해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뭐 꼭 투자해야 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면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기업이 이제 왜 돈이 부족했는지 살펴봐야겠죠. 대여금 상환도 해야 하고, 뭐 시설 유지, 재투자 등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제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설 재투자가 필요한 게 맞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사실상 기업이 투자한 부분을 카펙스, 유형, 무형 포함으로 살펴보면 감가상각비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꾸준히 기업은 감가상각비와 비슷한 수준에서 카펙스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뜻은 기존의 캐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공격적인 신규 투자라고 볼 수 없고요. 지금 감가상각비를 초과하여 카페스 투자 비중이 높은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규 진출이라든지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의 모습은 이 감가상각비보다 월등히 높은 카페스 지출, 이 간극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지금 기업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꾸준히 지난 사업년도 계속해서 감가상각비 수준에서 카페스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현상 유지를 위한 투자 지출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격적인 신규 투자도 아니고 생산시설 확대도 아닌 단순 기존 재투자 수준에서 이뤄주는 카페스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으로 커버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죠. FCF 잉여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영업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시설을 돈으로 지출하고 있지만 남는 부분이 많지 않다라고 부족하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다양하게 실적 개선 등이 지금 기대감을 받으면서 폴더블 폰 출시 이후 관심을 갖는 기업이라 살펴봤는데요. 재무제표상으로는 뚜렷하게 성장세를 이어갈 만한 포인트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지금 간단하게 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재무제표상으로는 뭐 최근 3, 4년도는 분명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5년, 6년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파인테크닉스의 이제 이런 실적 개선은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갖춘 이런 패턴의 범위 안에 지금 안주해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주 뚜렷하게 뭐 패러다임이 전환되거나 실적이 개선될 만한 포인트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파인테크닉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